2025년 8월 28일 캐나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후보는 한국과 독일이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언론들은 최종 후보가 한국과 스웨덴일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수출 물량이 포화 상태라 참가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일본 역시 호주 호위함 사업에 집중하느라 손을 뗀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황이 돌연 바뀌었다. 독일이 다시 경쟁자로 등장했고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직접 독일 티센크루프 조선소를 방문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제 군사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캐나다 해군이 처한 현실은 그만큼 절박하다. 현재 캐나다가 보유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 중 2척은 아예 가동 불능 상태로 훈련용에 머물러 있으며 나머지 2척 가운데서도 단 한 척만 실질적인 작전이 가능하다. 단독으로 출항한 잠수함 한 척이 러시아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과 맞닥뜨린다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해군은 정부를 향해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새로운 잠수함 도입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압박해왔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전력 보강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였다. 캐나다의 지정학적 상황 또한 한국과 닮아있다. 한국이 삼면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듯 캐나다 역시 대서양과 북극해 그리고 태평양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해역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은 단순히 연안 방어용 소형 잠수함이 아니라 대서양에서 출발해 북극해를 돌아 태평양까지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대형 잠수함이다. 그러나 독일이 수출하는 주력 모델은 돌고래급, 209급, 214급과 같은 이 1000톤급 이하의 중형 잠수함들이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가 요구하는 광역 작전 능력을 충족시키기에는 근본적인 체급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독일을 최종 후보에 포함시킨 이유는 분명하다. 후보가 한 나라뿐이라면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정치적 부담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경쟁자가 있어야 가격 협상은 물론 기술 이전 조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캐나다가 독일을 붙잡아둔 배경에는 이런 치밀한 전략이 숨어있다. 그러나 과연 독일이 실제로 캐나다 해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독일의 잠수함 산업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TKMS이 건조하는 209급과 214급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기술적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함정은 체급이 작아 대양을 횡단하는 장거리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것은 최소 2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북극해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항해를 보장하는 대형 잠수함이다. 독일이 이 같은 요구를 맞추려면 3000톤 급 이상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데 이는 곧 가격 급등과 부품 공급 문제를 의미한다. 독일이 억지로 대형 잠수함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운영 유지 비용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라는 3600톤 급 최신형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 잠수함은 국산 화율이 80%를 넘어서며 독일산 AIP보다 효율성이 높은 국산 AIP를 탑재해 수중에서 30일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 게다가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잠대지, 잠대함 미사일 운용도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무장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 유연성과 직결된다. 독일 잠수함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범용성과 확장성이다. 스웨덴의 사브가 캐나다 시장을 노리고 개발 중인 A26급, 일명 C71형 잠수함은 3300톤급으로 한국보다 작은 체급이다. 게다가 스털링 엔진 방식의 AIP는 일본이 이미 운용하다가 포기한 방식으로 기술적 한계가 드러난 바 있다. 캐나다가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브를 최종 후보에서 제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독일과 한국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방향을 틀었다. 캐나다가 독일을 다시 끌어들인 이유는 명확하다. 단독으로 한국만을 최종 후보로 두면 협상 구조가 취약해진다. 가격을 조정하거나 기술 이전 조건을 요구할 때 비교 대상이 있어야 정부와 해군 모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독일은 현실적으로 캐나다의 작전 요구에 부합하기 어렵지만 존재 자체만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주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 사업이 아니라 국제 외교와 산업 전략이 뒤엉킨 복잡한 계산이다.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변화에 있다. 오랫동안 캐나다는 북미방위사령부와 나토 체계 안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산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 부담을 스스로 떠안으라고
강하게 압박해왔고 캐나다는 더 이상 안보를 남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잠수함뿐 아니라 해군, 호위함, 육군 지상장비, 공군 훈련기와 전투기까지 전반적인 무기체계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잠수함 전력의 부재는 캐나다 안보의 아킬레스건이다. 러시아는 북극해와 북태평양에서 공격적 잠수함 작전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대항해군 전략을 통해 북극 항로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잠수함을 한두 척 보유한다는 것은 국가적 모험에 가깝다. 따라서 캐나다 해군은 정부를 향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해왔다. 즉, 새로운 잠수함이 없이는 캐나다가 대서양과 북극해,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해양 공간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도산 안창 5급 배치는 캐나다 해군의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수중에서 30일 이상 작전이 가능하며 3,600톤 급체급은 대양 횡단에도 적합하다. 무엇보다 국산 부품 비중이 높아 유지보수와 기술 이전이 원활하다는 점은 캐나다 입장에서 큰 장점이다. 반대로 독일이 새롭게 대형 잠수함을 설계한다 해도 초기 개발 비용과 부품 조달 체계 문제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즉, 독일의 옵션은 실질적 대안이라기보다 협상용 카드 성격이 강하다. 캐나다 정부가 독일을 최종 후보에 포함시킨 발표와 동시에 티센크루프 조선소를 먼저 방문한 것은 정치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한국만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내 여론도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을 경계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군의 작전 요구와 기술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잠수함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장기간 수중 작전 능력이다. 최소 20일 이상 수중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단순히 인두런스의 문제가 아니라 북극해 작전 특성에 따른 필수 조건이다. 두꺼운 빙하 아래에서 장시간 은밀히 작전하려면 AIP의 효율성과 체급이 결정적이다. 한국의 도산 안창 5급 배치는 국산 연료전지 기반 AIP를 탑재해 30일 이상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일제와 확연히 구분된다. 반면 독일 잠수함은 체급이 작아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수직 발사관의 존재는 캐나다 해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높인다. 흔히 수직 발사관은 탄도미사일 전용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잠대한 미사일도 함께 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개의 발사관 중 절반은 탄도미사일, 나머지 절반은 순항미사일로 구성하는 식이다. 더 나아가 순항미사일은 크기가 작아 하나의 발사관에 여러 발을 장착할 수도 있다. 이는 캐나다 해군이 대서양과 북극해에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유리한 능력이다. 독일 잠수함에는 이 같은 확장성이 부족하다. 스웨덴 사부가 개발 중인 A26급, 즉 C-71 프로젝트는 체급이 3,300톤으로 한국보다 작고 AIP 역시 스털링 엔진 기반이다. 이 기술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미 사용했다가 성능 한계로 포기한 방식이다. 따라서 캐나다가 사브를 최종 후보에서 제외한 것은 철저히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사부가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하기도 전에 대규모 홍보를 펼친 점을 신뢰하지 않았다. 결국 남은 후보는 한국과 독일. 그러나 두 나라의 위치는 단순한 경쟁 관계라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불균형 구도에 가깝다. 독일은 기술적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도 캐나다 정부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끌어들인 카드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검증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고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양자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것이다. 캐나다와 독일 그리고 한국 사이의 잠수함 경쟁은 단순한 무기 도입 사업을 넘어 국제 외교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나라를 최종 후보로 발표했지만 해군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도산 안창 5급 배치 II가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독일이 새롭게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려면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 비용과 유지 보수 체계가 복잡해진다. 반면 한국은 이미 검증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캐나다의 요구 조건에 맞는 맞춤형 개조와 기술 이전을 약속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한다. 바로 부품 공급망과 유지 보수 체계다. 독일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유럽 중심의 공급망을 갖고 있어 북미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부품을 조달하기가 까다롭다. 특히 체급을 억지로 늘린 모델을 만들 경우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은 국산화율이 80%를 넘고 함체부터 무장 시스템까지 대부분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캐나다가 도입 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이 차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실제 운용 단계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요소다. 또한 캐나다의 지정학적 조건은 북극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은 두꺼운 빙하와 혹독한 기후로 인해 함정의 생존성이 크게 시험받는 곳이다. 따라서 잠수함은 단순히 작전 시간이 길어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한국 잠수함이 갖춘 수직 발사관은 바로 그 유연성을 상징한다. 필요할 경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잠대함 미사일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어 다양한 위협에 대응 가능하다. 독일 잠수함에는 이 기능이 제한적이다.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는 한정된 수량의 잠수함을 보유하더라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차원에서도 한국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방산 수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신뢰를 쌓아왔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수출한 데 이어 FA-50 경공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패키지까지 납품하면서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무기 성능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기술 이전, 현지 협력 체계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다. 캐나다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독일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에서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의 다른 무기 도입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캐나다는 잠수함뿐 아니라 육군 지상 장비와 해군 호위함, 공군 전투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상당수 품목에서 한국과 협력이 가능하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 장갑차 등은 이미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전력이고 캐나다 육군이 필요로 하는 항목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따라서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업으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한 한 건의 계약을 넘어 양국 간 방산 협력의 도약을 의미한다. 물론 독일 역시 이 점을 모를 리 없다.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을 선택할 경우 이는 단순히 한 건의 패배가 아니라 향후 북미 시장에서 독일 방산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실제로 캐나다 해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남으려는 것이다. 정부가 독일을 최종 후보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이 지점을 노린 계산이다. 즉, 독일은 경쟁자로서 실질적 대안이 되기보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캐나다 언론은 상징적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이 최종 후보로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캐나다 정부의 한국 방문은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한국이 최종 사업자로 확정된다면 계약 규모는 약 6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방산 계약이 될 것이다. 단일 계약으로 이 정도 규모는 전례를 찾기 힘들며 한국 방위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순간이 된다. 한편 캐나다 해군 내부에서도 여론은 명확하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는 한국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 잠수함은 성능이 뛰어나지만 체급 한계와 가격 상승 가능성, 그리고 장기 운영에 필요한 공급망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다. 반면 한국 잠수함은 이미 실전 배치된 플랫폼으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을 거의 완벽히 충족한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정리하자면 캐나다 정부가 독일을 최종 후보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적 균형과 협상 전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쟁력은 한국에 있다.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는 캐나다 해군이 직면한 위협과 작전 환경에 가장 부합하는 해답이며 한국은 방산 신뢰성과 기술 이전 능력에서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받았다. 결국 캐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향후 전개는 단순히 군사 장비 도입을 넘어 국제 전략 지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이는 북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대형 잠수함이 진입하는 사례가 된다. 이는 곧 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대서양과 북극해까지 방산 영향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나토 동맹국들은 한국 잠수함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지켜볼 것이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적 신뢰를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캐나다가 한국과 협력할 경우 단순한 무기 계약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는 방산 자립도를 높이고 싶어하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려 한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양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장차 해군 호위함, 지상전력, 항공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선진국 클럽에 정식으로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독일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캐나다는 여전히 독일을 정치적 균형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가격 인하나 기술 지원 조건을 한국으로부터 더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면 독일의 존재는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독일 잠수함의 체급 한계와 비용 문제는 명확해지고 캐나다 해군 내부에서도 독일을 실제 대안으로 보는 시각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번 사업은 또한 한국 내부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0조 원 규모라는 전례 없는 계약은 방산산업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잠수함뿐 아니라 관련 부품, 전자장비, 무장체계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국내 기술 인력과 연구개발 기반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협력을 조건으로 내세워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캐나다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점은 올해 말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미 일부는 사실상 결정은 내려졌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급 배치 II의 실전적 성능과 한국 방산산업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최종 승자가 한국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약 한국이 최종적으로 선택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건의 수출 계약이 아니라 한국산 무기체계가 대양을 지배하는 시대의 서막이 된다. 그리고 캐나다 해군이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되는 순간 한국은 글로벌 해양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